짧은 기간 번 돈은 탐욕을 불렀고 방 안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물소리가 흘렀고 버려진 면도칼은 차갑게 남아 있었죠. 급히 떠난 그림자는 모든 것을 설명했지만 돌아올 생명은 없었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호주 애들레이드의 한 호텔 복도는 화려한 조명과 새해 전야의 환호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 화려함 한가운데 서연은 길게 늘어진 머리칼을 어깨에 흘린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흰 원피스가 은은히 흔들렸고 그녀 손에는 낡은 휴대전화가 붙어 있었어요. 응, 괜찮아. 금방 갈 거야 라며 누군가와 통화를 이어갔죠. 그 순간만큼은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녀가 들어서고 있던 그 방은 곧 끝없는 다크로 이어질 입구였어요. 서연의 직업은 매춘이었어요. 낯선 도시에서 고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먼 호텔을 잡고 단기간 일한 뒤 떠나는 생활이 반복이었죠. 이번에도 12월 29일부터 1월 1일까지 짧지만 강도 높은 일정이 예정돼 있었어요. 애들레이드에 도착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방에 몸을 맡기고 그녀는 다시 질터로 변한 침대 위에서 시간을 계산해야 했어요. 그 화려한 불꽃놀이 준비로 들뜬 도시와 달리 서연의 방은 어둠과 거래의 냄새로 짙게 잠겨 있었죠. 며칠 사이 서연은 쉼없이 움직였어요. 단 3일 동안 그녀를 찾은 남자는 무려 16명대 밤마다 종이도는 늘어났지만 창밖 불빛은 그녀에게 돌아갈 길을 더 멀게만 했어요. 돈을 챙기면서도 서랍에 남은 것은 절반뿐이었고 이 사실은 곧 그녀의 생명이 달린 방정식이 될 거였죠. 아범이 말했죠. 돈이 쌓이는 자리에 언제나 그림자도 함께 자라납니다. 서연의 방 안엔 이미 누군가의 탐욕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렇게 어둠은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어요. 2015년 1월 1일 새벽, 호텔 주차장에 한 대의 차량이 멈췄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이는 민수였죠. 그는 서연의 매니저이자 동료 격으로 늘 그녀의 일정과 이동을 챙기던 인물이었어요. 민수는 가볍게 전화기를 들어 그녀에게 연락했지만 이내 연결음만 울릴 뿐 답은 없었죠. 순간 머릿속에 스쳤던 건 걱정이 아니라 혹시 돈을 들고 달아난 건 아닐까 하는 불신이었어요. 아범은 이렇게 덧붙였죠.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 침묵은 언제나 의심으로 바뀌게 마련이죠. 민수는 객실 카드키로 서연의 방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귀를 스치는 건 욕실 안에서 흐르는 물소리였죠. 서연, 있지? 문을 두드리려다 그는 잠시 멈췄어요. 혹시 안에서 손님과 함께 있는 건 아닐까? 그 불편한 상상을 떨치지 못한 채 결국 그는 발길을 돌려 방을 나왔어요. 그러나 로비로 내려와 앉아 있는 동안 왠지 모를 불안이 점점 목을 조여왔죠. 긴 새벽 공기는 비밀을 숨기려는 듯 눅눅하게 늘어져 있었어요. 몇 분이 흘렀을까? 민수는 다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무응답. 로비에 있는 직원에게 방 연결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어요. 민수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교차했어요. 도망이냐, 사고냐. 그 불길한 양쪽 끝을 오가며 그는 결국 다시 엘리베이터를 눌렀죠. 아범이 말했죠.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때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간 그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커튼은 모두 내려져 있었고 욕실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민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방 안을 훑었어요. 침대 시트는 삐뚤게 어긋나 있었고 소파 옆바닥에는 무언가 어렴풋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수건으로 덮인 작은 얼굴이 드러났고 그 순간 민수의 손끝은 얼어붙었어요. 수건을 젖히자
그곳에는 서연이 누워 있었어요. 분홍색 스웨터와 검은 스타킹 차림, 바닥 위에 정자세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그녀의 목엔 길고 깊은 절개 상처가 드러나 있었고 주변에는 응고되지 못한 핏물이 어둠처럼 번져 있었어요. 인간이 마지막으로 내지를 비명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그녀는 침묵 속에 쓰러져 있었죠. 다크아님은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어요. 이 방엔 더 이상 새해의 기운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즉시 호텔에 알리지 않았어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으니 본능적으로 조직 사장 도연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죠. 형, 큰일 났습니다. 서연이 죽었어요. 도현은 놀란 듯 곧장 호텔로 달려왔고 두 사람은 방 안에서 허둥대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하지만 같은 시각 호텔 로비에는 위층에서 물이 샌다는 항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죠. 서연이 있던 욕실 수도꼭지는 여전히 열려 있었으니까요. 결국 호텔 지배인이 직접 올라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는 시신을 발견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죠. 오전 8시 35분 지배인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를 받으며 그는 손끝을 떨고 있었어요. 그 방 안에 흩어진 핏자국과 흘러내린 물소리, 모든 게 현실이 아닌 악몽 같았죠.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비밀은 항상 새어나옵니다. 물이 천장을 뚫고 흐르듯 감춰진 죽음도 결국 세상 위로 터져나오게 마련이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서연의 시신을 자세히 살폈어요. 그녀의 몸에는 9군데가 넘는 폭행 흔적이 있었고 긁힌 상처가 몸 곳곳에 남아 있었죠. 특히 목 부위의 치명상은 순식간에 의식을 빼앗았을 만큼 깊었어요. 침대와 소파, 매트리스에 묻은 피는 격렬한 몸부림의 흔적을 증명했어요. 경찰은 곧 결론 내렸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명백한 타살이다. 수사팀은 곧 서연의 마지막 며칠을 추적했어요. 확인된 것은 3일 동안 그녀가 16명의 손님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죠. 경찰은 손님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하며 그중 마지막으로 들어온 남자에게 눈을 고정했어요. 바로 재훈이었어요. 평범한 외모, 기록 없는 청년. 하지만 CCTV에 찍힌 그의 퇴장 시간은 너무나 이상했어요. 재훈은 12월 31일 밤 10시 서연의 방에 들어갔어요. 원래는 1시간 서비스였지만 그는 갑자기 풀타임으로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다고 제안했죠. 그러나 매니저 민수가 이미 다른 손님 예약이 있다며 거절했어요. 그러자 재훈은 오히려 더 큰 돈을 지불하겠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돈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이 불일치는 곧 경찰에게 강력한 의혹을 던졌어요. 더 이상한 건 서연이 보낸 문자였어요. 오빠, 이 손님 성기능 장애 있는 것 같아. 실제 부검에서도 성관계 흔적은 없었죠. 결국 그녀는 작은 봉사만 하고도 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계가 새해 자정을 넘긴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0시 34분 CCTV 속 재훈은 호텔을 급히 빠져나갔어요. 그가 나간 후 서연의 방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월 1일 새벽, 서연은 마지막으로 룸메이트 소영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사랑하는 내 룸메, 새해 복 많이 받아. 내일 아침에 도착하면 꼭 보자. 그녀의 글씨엔 고단한 숨결이 배어 있었죠. 그러나 그 따뜻한 약속은 14분 뒤 영영 끊어져 버렸어요. 아범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내일을 그리죠. 하지만 내일은 늘 약속처럼 오지 않는 법이죠. CCTV 속 재훈은 불과 20여 분 만에 방을 떠났어요. 올타임을 원한다던 남자가 왜 그렇게 급히 사라졌을까?
경찰은 이 부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는 뛰듯이 걸어나와 시선을 감추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그 뒷모습에는 이미 피의 그림자가 달라붙어 있었어요. 새해 축포가 터지는 순간 누군가의 삶은 그렇게 꺼져갔던 거예요. 그날 저녁, 경찰은 재훈의 집을 급습했어요. 아내와 갓난아이가 머무는 평범한 거실, TV 속엔 가족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그의 방 서랍에는 삭제된 메시지 기록이 숨겨져 있었어요. 서연과의 대화 흔적은 흔적조차 지워져 있었죠. 재훈은 태연히 대답했어요. 아내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운 거예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소름을 돋게 했죠. 현장에서 발견된 건 단 $50 현금뿐이었어요. 그런데 서연의 방에선 절반 가까운 돈이 사라져 있었죠. 증거는 없지만 정황은 모든 화살을 재훈에게 겨누고 있었어요.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탐욕은 언제나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삭제된 메시지일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흔적은 지워지지 않아요. 서연의 머리에 남은 초승달 모양의 상처, 이것이 사건을 풀 열쇠였어요. 둥글게 파인 2개의 흔적은 날카로운 도구의 자국이 분명했죠. 경찰은 방 안 곳곳을 다시 뒤졌어요. 다리미, 하이힐, 심지어 침대 프레임까지 하나하나 대조했지만 쉽게 일치하는 것은 없었죠. 그러나 단서는 늘 가장 일상적인 곳에서 숨어 있었어요. 욕실 세면대. 거기에는 피 묻은 물티슈에 감싸진 면도칼이 놓여 있었어요. 날카로운 끝은 아직도 붉게 물들어 있었죠. 경찰은 숨을 죽였어요. 바로 이게 치명적인 흉기였어요. 면도날은 휴지통에서 버려진 물티슈로 감싸져 있었는데 이는 범인이 다른 DNA를 덮어 씌워 책임을 피하려 했음을 의미했죠. 다크아님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또 다른 단서는 하이힐 바닥에서 발견됐어요. 그곳엔 재훈의 지문이 선명히 남아 있었죠. 그는 변명했어요. 제가 신발을 벗겨줬어요. 그럼 당연히 지문이 묻죠.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문은 옆면이 아닌 밑창에서 나왔거든요. 이는 단순히 신발을 벗길 때 생기는 흔적이 아니었어요. 몸싸움 속에 신발을 움켜쥐었을 때 찍힌 절규의 흔적이었죠. 재훈의 차량 수색에서 나온 작은 지퍼백, 그 안엔 18개의 면도날이 들어 있었어요. 경찰은 섬뜩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준비해왔고 언제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였어요. 도박으로 모든 걸 잃고 결국 그는 여성을 돈으로만 본 채 도구를 챙겨 다니던 거였죠. 이건 예고된 죽음이었어요. 조사에 따르면 재훈은 사건 일주일 전에도 같은 호텔을 드나들었어요. 그때도 매춘 여성을 불러냈지만 범행은 실행되지 않았죠. 그는 아마도 탐색했을 거예요. 그들의 수입 구조, 방에 돈을 보관하는 습관, 매니저의 동선까지. 그는 실패를 학습했고 일주일 뒤 서연을 향해 2번째 시도를 강행한 거였죠. 아범은 말했죠. 악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순간 반드시 발톱을 드러내죠. 결국 서연은 새해 첫날 탐욕의 희생양이 되었어요. 재훈은 그녀가 챙긴 돈 절반을 훔쳐 ATM에 입금했고 핸드폰까지 빼앗아 암호 해제법을 검색했어요. 범행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치졸했죠. 경찰은 그 모든 정황을 이어붙였고 결국 재훈을 살인죄로 체포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연기했죠. 그 차분한 얼굴 뒤에 짐승 같은 본능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었어요.
재훈은 조사 과정에서 무덤덤했어요. 구치소로 이송되는 길에도 제가 안 죽였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러나 그의 눈빛은 허공을 피하지 않았고 차가운 무심함으로 일관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이 이겨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범이 말했죠. 거짓은 종종 담담함으로 위장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엔 언제나 파문이 숨어 있죠.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철저히 준비한 증거를 내밀었어요. ATM 입금 기록, 면도칼 소지, 삭제된 대화, 하이힐의 지문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며 그림이 완성돼 갔죠. 하지만 피고석의 재훈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아직도 누군가의 뒤에 숨을 수 있다고 믿는 듯했죠. 법정의 공기마저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서연의 가족은 중국에서 날아왔어요. 법정에서 울부짖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통역기를 거쳐 흘렀지만 고통은 언어를 초월했죠. 우리 딸을 돌려달라. 그 외침에 방청석은 숨을 죽였어요. 서연은 가족에게 늘 착실한 유학생이었고 부모는 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죠. 진실은 너무 늦게 드러났고 남은 건 돌이킬 수 없는 상실뿐이었어요.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 어머니는 공장 노동자였어요. 가족은 피땀 흘려번 돈을 매번 송금해주며 서연을 뒷받침했죠. 그녀 역시 가족의 짐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더 빠른 돈의 유혹에 서서히 매춘의 길로 발을 들였던 거예요. 그 길 끝이 이렇게 잔혹한 죽음일 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재훈은 감옥 안에서도 불평이 가득했어요. 음식이 맛없다고, 동료 수감자가 무례하다고, 아들의 생일을 챙기지 못해 억울하다고. 그는 반성은커녕 자신을 피해자처럼 몰아가려 했죠. 다크아님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죄를 저지른 자가 가장 먼저 내뱉는 건 후회가 아니라 변명일 때가 많죠. 그 변명은 독처럼 퍼져가요. 법정 최종 선고일, 판사는 냉정하게 선언했어요. 피고 재훈,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순간 방청석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가족의 눈물이 흘렀고 재훈은 고개조차 숙이지 않았어요. 아범은 정리했죠. 정의는 때로 느리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피는 지워질 수 있어도 죄의 무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날의 호텔은 여전히 서늘했어요. 분홍 스웨터 차림으로 쓰러진 서연의 마지막 모습은 경찰들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았죠. 그녀의 시계는 자정 이후 멈췄고 핸드폰은 사라졌으며 남은 건 비극의 흔적뿐이었어요. 새해를 맞은 도시의 불꽃은 꺼졌지만 그 방의 어둠은 꺼지지 않았어요.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말해요. 그 호텔 복도만 걸어도 기묘한 서늘함이 따라온다. 그날 흘러넘친 물소리, 벽을 타고 스며든 핏빛, 커튼에 막힌 차가운 공기.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공간 자체에 새겨진 상처였죠. 사람들은 그곳을 피했고 남은 자리에 공포가 눌러앉았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엄마 아빠 보고 싶다. 그 단순한 그리움이 유언처럼 남아있었어요. 그녀는 돈을 벌어 언젠가는 돌아가려 했지만 그 바람조차 꺾여버렸죠. 그 말은 법정에서도 반복되며 청중의 마음을 쥐어짰어요. 한 인간의 바람이 이렇게 쉽게 짓밟히는 세상, 그것이 더 큰 슬픔이었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자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돈에 몰린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지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준 기록이었죠. 경찰과 법원은 정의를 세웠지만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범이 마지막으로 말했다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욕망에 휘둘린 순간
인간은 언제든 괴물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다크한 호텔 복도엔 아직도 메아리가 남아 있었죠. 재훈은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그는 억울하다는 듯 입술만 달싹였죠. 그러나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고 그의 변명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죄의 무게는 이미 선고됐으니까요. 아범이 말했죠. 진실은 외면할 수 있어도 판결은 피할 수 없죠. 그것이 인간 사회가 지닌 마지막 방패예요. 서연의 방은 그날 이후 폐쇄됐지만 호텔 직원들 사이에선 오래도록 소문이 흘렀어요. 커튼을 치면 아직도 축축한 공기가 배어나온다고, 욕실 문을 열면 물소리가 울린다고. 현실은 정리됐지만 감각은 남아 사람들을 붙잡았죠. 다크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비극은 장소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억은 벽에 스며들어 사라지지 않죠. 수사관들은 사건 보고서를 정리하며 서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수많은 범죄를 봐왔지만 이렇게 치밀하고 동시에 허술한 사건은 드물었죠. 면도칼 18개, 지문, 사라진 돈, 삭제된 메시지. 모든 것이 명백했지만 피의자는 끝까지 허공에 대고 무죄를 외쳤어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모욕이었을 거예요. 서연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한 명의 딸이자 친구,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꿈꾸던 유학생이었죠. 그녀의 삶은 도시의 불빛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그리워했어요. 그 그리움이 너무 평범했기에 더 가슴을 후벼 팠죠. 평범한 소망조차 허락받지 못한 죽음, 그것이 가장 참혹했어요. 재훈의 삶은 탐욕과 도박으로 무너졌어요. 그는 이미 선택지를 잃은 채 다른 이의 생명을 값으로 치렀죠. 돈을 노린 살인, 그 잔혹한 계산은 결국 자신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돈은 도구일 뿐이죠.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면 인간은 도구보다 못한 괴물이 되고 맙니다. 호텔 CCTV 속 마지막 장면은 여전히 잔혹했어요. 밝은 조명을 등지고 급히 걸어나가는 재훈의 모습. 그 뒤엔 열리지 않은 문, 그리고 침묵 속의 서연이 남아 있었죠. 화면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보는 이들의 가슴은 무겁게 요동쳤어요. 그 장면은 기록된 영상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죄책감처럼 남아 있었어요. 사건 이후 호텔은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 방 번호만은 변경하지 않았어요. 고객들은 몰라도 직원들은 알았죠. 그 방 앞에 서면 차가운 공기가 스친다는 것을. 죽음은 치워내도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죠. 다크아님은 속삭였어요. 빛은 사라져도 그림자는 남습니다. 그 그림자는 오래도록 인간의 발목을 잡죠. 서연의 마지막 문장은 영원한 메아리로 남았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그 짧은 말은 경찰, 판사, 심지어 방청석까지 울렸어요. 범죄의 참혹함은 잔혹한 상처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인간적인 소망이 짓밟혔다는 사실, 그것이 더 깊은 상흔을 남겼죠. 아범은 담담히 말했죠.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경고이고 슬픔이고 끝없는 교훈이에요. 이제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됐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탐욕이 만든 칼날은 서연을 앗아갔고 재훈을 파멸시켰죠. 남은 자리에 남은 건 교훈뿐이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순간 삶은 너무도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누군가의 새해 소망이 다른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